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금 부분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최저임금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저시급이라든가 금년도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 최저임금 기준은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6,470원이죠. 시급 기준으로 이걸 이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랍니다. 135만 2,230원. 이게 이제 월 단위. 이게 시급 곱하기 209한 거예요. 보통 한 달에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정상적으로 일하는데 135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인 거죠. 예. 그걸 감안해서 뭐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정해놓은 제도인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국가 입장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근로자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최저의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을 강제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물론 뭐 이게 정치적 논리나 경제계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시장 차원에서 그냥 노동시장 차원에서 올라가야 될 임금만큼 못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저의 임금이 이 정도 금액이다라고 정해놓은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노사 분쟁과 저임금으로 인한 비능률 경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한다. 불안전성이라는 것은 시장 임금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 임금보다 못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임금 착취의 목적으로 아주 낮은 가격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상향시킴으로 해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경제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 구매력이라는 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물건을 많이 사줘야 또 그날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목적은 첫 번째는 사회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빈곤을 퇴치하고 노동력 착취를 예방한다. 기술도 기능도 뭐 이런 사람들은 어디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최저임금 밑으로라도 나 일할래요 시켜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적 목적도 있다. 경제정책적으로는 구매력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언가를 소비할 수 있는 최저의 능력을 갖춰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정책적 목적도 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저임금에 의존하는 그 다음에 그 저임금에 의존해서 품질도 조악스럽고 뭐 디자인도 안 좋고 뭐 이런 그러한 물건들 만들지 말고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물건 만들어서 회사도 좋아지고 근로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기대효과.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떠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지나친 저임금이나 산업 간, 직종 간, 지역 간 임금 격차를 개선한다. 그래서 저임금과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 예, 두 번째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 고용이 감소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아주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인건비 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려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두 사람 해고를 해야 되겠죠. 물건을 조금 적게 만들 때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한두 사람이 없어진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채워야 되니까 더 힘들게 일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겠죠. 그 다음에 2차적 노동시장 근로자, 즉 청소년이나 여성 근로자, 고령자 등을 보호한다. 2차 노동시장 근로자를 보호한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노동시장이 분단됐을 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 있다면 1차 노동시장은 뭐예요? 고임금에, 그 다음에 쾌적한 근로환경에, 그 다음에 고용이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1차 노동시장이었다면 2차 노동시장의 특징은 뭐였어요? 저임금의 고용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자의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측에 속하는 사람들이 2차 노동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뭐 기술이 적거나 혹은 학력이 낮거나 이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노동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서 누구라도 뭐 2차 노동시장이든 3차 노동시장이든 어쨌든 뭐 3차 노동시장은 없겠지만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에 충격을 주어서 경영 개선, 경영 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하여 기업 근대화를 촉진한다. 기업 근대화 촉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업의 지나친 저임금에 의존한 값싼 제품의 제조, 판매로 인한 공정거래 질서를 해하는 기업의 정리로 공정한 경쟁 확보가 가능하다. 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임금 경제를 가져온다. 그래서 임금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증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여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을 조금 더 뭐랄까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사분규를 방지한다. 예,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니까 노사분규의 대부분 뭐예요? 노사분규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임금 인상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소득 증대로 한계 생산성이 높은 유효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유효 수요 증대가 되는 유효 수요라는 거는 사고 싶은데 살 수 없었던 것들을 돈이 생김으로 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 사고 싶은 건 더 많아요. 임금이 낮은 사람들이. 그죠? 임금 높은 사람들, 뭐 고소득자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게 별로 없는데 저소득자는 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못 샀던 것들을 임금을 올려줌으로 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근대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 기초가 된다. 예, 어쨌든 임금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게 됐어요? 사회보험료도 올라가죠. 그럼 사회보험료가 올라감으로써 나중에 저소득층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더 많은 혜택.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임금 관리입니다. 임금 관리라는 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 관리의 목적은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임금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노사 협력에 의한 기업의 생산성 증진과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달성하는 데 있다. 근데 주로 이제 임금 관리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야 이거 하면 좋아지니까 이렇게 시행해, 저렇게 시행해. 뭐 그 다음에 빨리 손에 익혀야 되니까 뭐 첫 입사한 다음부터는 뭐 한 달간은 야근해.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도록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많이 쓰여진다. 그 다음에 임금 관리의 방향성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인 거죠. 비용 절감. 그 대신 이제 최저 수준의 생계비는 보장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금 관리의 내용은 임금 수준은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건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최대를 많이 주는 게 적정하다고 뭐 대략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안 주는 경우가 많지. 그다음에 임금 체계는 공정해야 된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 적게 주는 불공정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하게 줌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동기 유발을 시켜야 돼. 나도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금 형태는 합리성을 띄어야 된다. 예,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금 결정 이론입니다. 임금 결정,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임금 생존비설이에요. 말 그대로 임금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설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되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을 애를 많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막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론과도 이게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 수준을 자연 가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임금, 시장 임금이 자연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연임금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임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야 되는 어떤 임금 수준보다 낮게 시장에서 임금이 형성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생활이 공공해지겠죠. 어려워지겠죠.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아이 출산을 줄이는 거죠. 어려운데. 출산율 저하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쓸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공급 부족이 되는 거죠. 수요는 발생하는데 공급 부족이 발생하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임금을 인상한다. 어느 수준까지? 시장 임금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시장임금이 자연임금보다 높을 때, 그러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출산을 높인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 수요 부족이,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공급 과잉. 일할 사람들은 넘쳐나고 일자리는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시장임금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연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어쨌든 높든 낮든 간에
그 시장임금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시장임금 어떻게 한다? 임금 생존비에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임금을 결정하는데 차가운 철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임금 철칙설이라는 용어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기금설이 있다. 임금은 다 합치면 거대한 하나의 기금처럼 돼 있어서 이 기금을 어쨌든 사람들마다 쪼개가야 되는데 누가 많이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가져가던 걸 요만큼 늘려간다면 요만큼은 나머지 사람들은 줄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임금을 받는 게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부 사람들이 고임금을 가져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못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기금설은 임금기금설 박스 안에 세 번째 부분 고임금이 고실업률을 야기한다고 하여 고용이론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임금기금설이. 다음 또 임금기금설은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우리 임금도 또 올려줘 라고 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런 임금 물가 악순환론, 그 다음에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등에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임금 기금의 규모는 일정하므로 시장 임금의 크기는 임금 기금을 노동자 수로 나눈 값이 된다. 예. 총 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이걸 나눠 갖는 거죠.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면 나머지는 못 해. 적게 가져가는 거죠. 적게 가져가나 아예 못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임금 기금설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통한 임금의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노동조합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임금 기금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있다. 노동가치설은 노동력 재생산비설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재생산이라는 건 뭐예요? 오늘 일했으면 내일 또 일할 수 있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재생산이잖아요. 그런 힘을 주는 게 임금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재생산이라는 거는 그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거지 기계나 자본에 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노동자의 어떤 생존에도 필요한 거고 또 어떤 생활 수준에도 필요하고 또 소비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양산이 되는 거죠. 실업자가 양산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구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노동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자를 씀으로 해서 임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거예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의 임금 결정 이론은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의 한계 효용 비용과 같고 이는 실질 임금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던. 그래서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에 맞춰서 결정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 투자 수익설은 사람이 인적 자본에 투자한 것만큼 임금도 결정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임금 교섭력설은 말 그대로 교섭력이 높으면 임금이 올라갈 거고 교섭력이 낮으면 임금이 낮아질 거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계 생산력설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나왔던 게 그거예요. W는 VMPL. 임금은 한계 생산 가치에서 결정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제도적 임금 결정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 제도라든가 다른 등등등 제도에 의해서 임금은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거지
단 하나의 요소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는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 능력, 그다음에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 노동 생산성 기준, 노동 공급 기준 등등등을 감안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 임금이라는 거는 명목 임금 지수에서 물가 지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임금이 전년도에는 100원이었는데 100원 갖고 쌀이 이제 10원이었을 때면 10가마를 살 수 있었다. 근데 올해는 120원이 됐어요. 근데 쌀값은 50% 올라서 15원이 됐다. 임금은 20% 올랐고 쌀값은 50% 올랐다. 그러면 자, 이 120원 갖고 이제 10가마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12원이었다면 또 10가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120 나누기 15 하면 얼마예요? 뭐 한 8가마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반드시 반영이 돼야 실질 임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자체로도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옵니다. 그다음에 임금 결정 이론,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은 2절 임금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30페이지입니다. 자, 임금 체계라는 것은 한 개인이 받는 임금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전체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준 내 임금. 기준 내 임금은 기준 시간 내에 일한 임금이죠. 기준 외의 임금 뭐예요? 기준 외의 시간에 일한 거, 뭐 시간의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상여금은 말 그대로 성과적인 성격을 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체계의 결정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필요 기준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 기준이라는 거는 종업원들의 실제 필요한 생활비를 반영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금 체계를 결정할 때. 두 번째는 직무 기준. 어려운 직무냐, 혹은 중요한 직무냐, 그렇지 않으냐, 쉬운 직무냐, 중요하지 않은 직무냐, 이런 직무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 기준. 능력이 좋으냐, 능력이 나쁘냐에 따라서도 임금 체계가 결정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 기준. 성과를 많이 내느냐, 성과를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연공급이다. 말 그대로 연도에 따라서 임금의 어떤 공적인 부분, 임금 수준이 달라진다. 그래서 연공급은 이제 해마다 근속 기간이 달라지면 임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호봉에 따라서 이제 1호봉, 2호봉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호봉이라는 건 뭐예요? 1년 차는 뭐 1호봉, 2년 차는 뭐 2호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호봉제라는 용어도 써요. 그래서 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공무원사에서 저 연봉제라는 연공급 쓰여지고, 일반 사회에서는 연공급이라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근속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게 연공급이다. 그 장점은 고용의 안정 및 노동력의 정착화를 꾀할 수 있다. 고용이 안정되죠. 올해 받는 거, 내년에 받는 거, 그 다음에 받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매년 올라가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 의식이 고취된다. 예. 뭐 잘리지만 않으면 내가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계속 일해야지. 뭐 경제 어려울 때도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업 내 위계질서 확립과 사기 유지에 유리하다. 위계질서 확립은 되게 좋은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을 먼저 들어온 회사에 먼저 들어온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뭐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적게 주고. 단점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왜? 근속 기준에 따라 달리하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들의 소극적이며 무사한 일주의적인 태도에 야기할 수 있다. 공무원 사회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해진다. 왜? 뭐 나는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뭘 많이 줘야 되는데 안 줘. 왜? 근속기간이 짧다고. 뭐 이러니까 전문 기술 인력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직능급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직능. 직능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죠. 직무 수행 능력이 높으면 많이 주고 직무 수행 능력이 낮으면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능력급이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능력급. 그래서 장점은 동기부여와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이 가능하다. 근데 단점은 직무 수행 능력에 치우치는 경우 일상 업무를 해태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일만 하고 공동체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의 평가를 받지 않는 일은 아예 내가 손도 안 대고 나 그냥 본체만치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팀 전체나 회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업무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능 파악과 평가 방법에 어려움이 많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직무 능력이 높은지 파악하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 운영이 미숙할 경우 연공 번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직무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오래 했던 사람이 직무 능력이 높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럼 연공급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직무급이 있습니다. 직무급. 직무급이라는 건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연구 개발직, 개발 직무, 혹은 뭐 사무 직무, 혹은 뭐 영업 직무, 혹은 뭐 생산직, 뭐 이런 식으로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중요성이나 곤란도 등에 따라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임금액을 결정하는 체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V3 하는 안랩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가 가장 많이 연봉을 받을까요? 이런 직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영업이 가장 중요한 회사다. 그러면 영업직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겠죠. 아니다. 우리 회사는 생산이 가장 중요한 직무다. 그러면 생산직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겠죠. 그죠? 예. 직무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장점은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가능하다.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능력 위주의 인사가 될 수 있다. 단점은 반대의 경우죠. 공정한 직무 분석과 평가가 어려우다. 연공 서열 위주의 문화에 있어서는 저항이 클 수도 있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직무가 똑같다고 나하고 똑같이 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의 융통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연봉급.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얼마나 실적을 올려줬느냐, 뭐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게 연봉급이죠. 그래서 기업 발전의 기여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다. 장점은 전문 인력 확보도 가능하고 근로자의 동기도 유발한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성과 냈으니까 많이 받아가야지 뭐 이런 거죠. 단점은
개인과 부서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나는 딴 사람 중요하지 않아. 내 연봉만 높이면 돼.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식인 거죠. 내 부서만 열심히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팀별로 갈 때는. 그 다음에 조직 위기의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팀장보다 팀원이 연봉을 더 받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러면 팀장의 권위가 안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숫자적으로 나오는 데라면 상관없습니다. 영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적으로 딱딱 떨어져요. 근데 사무라든가 혹은 연구개발이라든가 이것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숫자적으로 딱딱 떨어지나요? 성과라는 게 잘 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과 측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절의 임금 형태인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한 거를 좀 다시 정리하시고요. 이 시간에 했던 거는 최저임금 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최저임금 제도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로 발생하는 효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장점과 단점을 다 표시해 놨죠. 근데 이제 2차 시험 보러 갈 때는 2차 시험에서는 장점만 얘기하셔, 단점만 얘기하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쓰라 그래요. 뭐 2차 우리 교재에도 또 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금 관리. 그래서 임금 관리는 임금 수준은 적정하게 되고 체계는 공정하게 해야 되고 형태는 합리성을 띄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임금 결정 이론,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임금 결정 이론, 임금 생존 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 기금설, 노동 가치설, 이러한 세 가지 설이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임금 체계, 임금 체계는 어떤 것들이 있다? 연공급도 있고, 이거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직능급은 직무수행 능력이라 그랬어요.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능력이 높으면 많이, 낮으면 적게. 그 다음에 직무급. 어떠한 직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직무는 적게 주겠죠. 그 다음에 연봉급. 회사에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느냐, 실적이 됐든 성과가 됐든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